20년대에 들어와서 TSMC를 추격하던 입장에서 되려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2위 하이닉스가 머지않아서 왕자를 탈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 이유는 HBM 시장에서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2024년 10월 8일 국내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당일 3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 후 실적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었는데요. 이날 어닝 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이었죠. 증권가는 삼성의 3분기 영업이익을 13조 원 정도로 추정을 했었는데 3분기 내내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애초에 9월 전망치를 10조 원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마저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과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실적 발표 이후 삼성 위기론이 대두되게 되죠. 기술의 삼성, 반도체 공룡이라 불렸던 삼성의 위기는 어디서 기인했을까요? 먼저 삼성의 위기를 이해하려면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 3개를 꼽으라면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핵심은 머리가 되는 CPU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것 또한 CPU를 만드는 회사 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로 대두가 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가 CPU에서 그래픽카드로 이동하게 되죠. 그 결과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고요. 이 엔비디아는 AI 관련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반도체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세계 시총 1위의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빅테크 기업들은 AI GPU를 구매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물량이 부족해 줄을 서가면서까지 GPU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팹리스 기업입니다.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 말은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를 다른 누군가에게 생산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고 현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생산 공장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엔비디아의 고객이 되지 못했죠. 그것이 삼성의 위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하는데요. 파운드리의 핵심은 나노 공정 기술인데 10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이 가능한 업체는 세계에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력에서 앞서 나가는 두 업체가 삼성과 TSMC라고 할 수 있죠.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파운드리에 꽤나 공을 들여왔던 기업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퀄컴의 AP칩 전량을 수주하는 등 5나노 공정까지는 TSMC와 비등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4나노 공정에 들어가면서 그 기술력이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 갤럭시 S22에서 터진 GOS 게이트였습니다. GOS는 갤럭시 시리즈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옵티마이징은 최적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삼성의 GOS는 되려 성능을 제한해서 저하시켰고요. 그 이유가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제작된 엑시노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상 성능을 발휘하면 발열이 너무 심해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제한해서 발열을 잡고자 했던 것이었죠. 이 사건은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의문을 낳게 됐고요.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시작했지만 되려 물음표만 더욱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나노 양산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지만 TSMC에 비해 낮은 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4나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력 소모와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3나노 공정으로 넘어오면서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이 삼성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모바일 레이피에서 가장 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애플과 퀄컴이 삼성에서 TSMC로 갈아타기도 했죠. 그 결과 20년대에 들어와서 TSMC를 추격하던 입장에서 되려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파운드리의 부진을 보고 삼성의 위기를 다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는 삼성의 주력 사업은 아니니까요. 핵심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D램이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력 사업에서도 트렌드를 읽어내는데 실패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이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있던 2위 하이닉스가 머지않아서 왕자를 탈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 이유는 HBM 시장에서 부진하기 때문인데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을 쌓아서 고성능의 램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HBM은 AI용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고 엔비디아가 가장 큰 고객인데 삼성은 역시나 선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파운드리에 이어서 주력 사업인 디램 사업까지 가장 큰 고객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HBM만 떼어놓고 보면 SK 하이닉스가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면서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도 엔비디아와의 공급 계약을 맺기는 했어요. 그런데 양산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품질 테스트가 계속 밀리면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문제는 테스트가 밀리는 이유가 발열과 전성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결국 품질, 기술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HBM도 원래는 삼성이 주도하던 사업이었어요. 하지만 2019년에 사업을 철수하면서 저 뒤로 밀려나게 됐죠. 당시만 해도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크지 않았고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철수를 한 것이었는데요. 때마침 삼성에 있던 HBM 엔지니어들이 대거 SK 하이닉스로 이동하게 되죠. 하이닉스는 그 이후로도 HBM 개발에 몰두를 했고요. 삼성은 뒤늦게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둘의 격차는 1년 이상이라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 시장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면서 26년에는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몇 년 안에 DM 매출 비중의 40%를 점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디램 선두주자는 삼성이지만 HBM에서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디램 분야 1위 자리도 내어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이런 실적들이 쌓이면서 주가가 삼성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한때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은 5만 전자로 내려왔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33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며 한 달 동안 10조가 넘는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00억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으로 날아오르면서 삼성의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됐죠.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업계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엔비디아에게 외면을 받았고 그 결과 반도체 사업 전반적인 부진과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의 위기의 요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의외로 내부에서는 조직 문화의 문제라는 반응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20년간 일한 엔지니어는 삼성의 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성은 실패를 없애기 위해 도전도 없앴다. 좀 더 풀어보면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들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HBM 철수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말하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 없이 찍먹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삼성은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설계와 파운드리를 모두 하는 아주 드문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TSMC는 생산만 하고 있죠. 이 두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지만 모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HBM에서 발을 뺐고 자사설계 AP인 엑시노스의 발열 문제는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죠. 반면에 시스템적으로 진입하기 쉽지 않은 파운드리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결국 품질의 문제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미래를 위한 혁신도 기술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초래되었고 결국 이 문제는 실패하지 않으려는 조직 문화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초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서초는 사업지원 TF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술팀보다는 재무팀의 입김이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재무팀에서 한다는 것이죠. 삼성과는 사뭇 다르게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은 엔지니어가 수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반도체라는 기술을 이해하고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죠. 반면에 삼성은 최종 보고가 서초로 가면서 서초 보고라는 말이 내부적으로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초등학생 수준으로 쓰라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고 라인은 점점 길어지고 중간에 내용이 변형되기도 하고 실무자들의 말은 무시되고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탁상 공론을 하다 보니 시장의 트렌드에는 뒤처지고 문제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 결국 삼성의 위기는 기술적인 혁신에 앞서 이를 유발한 사내 조직 문화가 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의 이례적인 사과문에서도 조직 문화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조직 문화는 결론적으로 엔지니어들의 이탈을 유발하기도 했어요. 엔비디아 엔지니어의 500명 이상이 삼성 출신이라고 하죠. 이직률을 봐도 TSMC의 2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해외 기업들이 기술 인재 유치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고임금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인재 발굴에 사활을 거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아무리 삼성이 굴지의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반도체 1위 기업이었던 인텔의 추락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변화는 도전을 요구합니다. 삼성은 여전히 분기에 9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메가 기업이지만 도전 없는 현재는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일기에서 만나요.